이민주는 36세의 젊은 외과 의사입니다. 어릴 적부터 의사가 꿈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차가운 수술실과 복도에서 예상치 못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일상은 쉴 틈 없는 당직과 그에 따르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그가 병원 복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은 흔한 풍경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공감을 믿는 환자들을 위해 기꺼이 집의 안락함을 포기합니다.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 그날 아침에도 민주는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집요하게 울리는 알람을 지친 한숨과 함께 껐죠. 앞으로 또 24시간의 당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무거워진 어깨를 느끼며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서 양치질을 하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영구적인 흔적이 된 것처럼 보이는 다크서클이 눈 밑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레지던트를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그를 보고 판다 같다고 농담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농담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뜨거운 샤워가 몸을 깨우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이전 당직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환자들의 상태를 머릿속으로 되짚었죠. 신부전을 앓는 노신사, 급성 맹장염이 의심되는 어린 소녀, 그리고 기억 속에서 뒤섞이는 수많은 얼굴들. 그는 빠르게 옷을 입고 늘 전날 밤 다려두었던 하얀 가운을 챙겨들고 아침도 걸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도무지 식욕이 생기지 않았죠.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커피 향이 복도를 채웠지만 그는 그저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늘 그랬듯 긴장감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도시의 거리를 차로 25분 달리는 길. 민주는 이 시간을 음악을 듣는 데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힘든 하루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그만의 방식이었죠. 그날 아침 차 안에서는 인디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도로의 모든 커브, 모든 신호등, 모든 움푹 팬 곳까지 익숙하게 자동 주행하듯 운전했습니다. 도시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고 첫 햇살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마주할 도전들에 집중하느라 그 아름다움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하루는 긴급한 의료 상황과 동료, 간호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채워집니다. 피로가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덜어주거나 생명을 구할 때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그의 눈에는 빛이 납니다. 변화를 만들고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 느낌이 바로 그의 의학에 대한 열정을 지탱하고 매일의 도전을 극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동안 민주는 몇 시간 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료 틈틈이 의사 휴게실에서 빠르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동료인 박서준 의사가 어제 있었던 야구 경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민주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당직이 끝나기 전에 내려야 할 복잡한 진단에 온통 쏠려 있었죠. 어떤 명확한 임상 증상에도 들어맞지 않는 모호한 복통을 호소하는 젊은 환자였습니다. 불확실성은 언제나 그를 괴롭히는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고통에 울부짖는 한 할머니를 진료했습니다. 대퇴부 골절이었습니다. 민주는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에 서린 두려움을 보았을 때 그는 타인의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가슴 저림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피부는 얇고 주름져 거의 투명했고 그 연약한 감촉은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순간들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인정받기 위해서도 겨우 생활비를 감당하는 월급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주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그의 휴식 시간은 진단을 복기하거나 새로운 의료 기술을 공부하거나 마주했던 가장 어려운 사례들을 곱씹는 데 쓰이기 때문에 좀처럼 평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직업의 무게가 자신을 이루는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인 듯 보입니다. 아파트는 강남의 오래된 건물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몇 년 전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가구들이 놓인 평범한 투룸이었죠. 거실 책장에는 중요한 페이지에 표시가 된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가 식은 커피 향과 희미하게 섞였습니다. 주방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사실상 병원 밥과 배달 음식으로 살았죠.
침실은 그의 안식처였습니다. 지친 당직 끝에 돌아오면 그를 감싸 안는 듯한 편안한 침대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몇 장의 가족 사진과 지나칠 때마다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졸업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존경과 애정으로 가득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 댁을 찾아가 병원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특히 소아과 의사로 평생을 바친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에 의사의 꿈이라는 씨앗이 심어졌을 겁니다. 계획한 적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피어난 꿈이었죠. 아버지 이영철 원장님은 30년 넘게 서초동에서 소아과를 운영해왔습니다. 민주는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서 밤이 깊어서야 돌아오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헌신과 피로, 하지만 아이를 살려냈을 때 아버지의 눈에 깃들던 만족감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10살쯤 되었을 때의 어느 날을 그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감격에 찬 얼굴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미숙아를 살려내신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우셨고 민주는 의학이 단지 과학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민주는 침착함과 인내심으로 유명합니다. 극도의 압박 상황에서도 돋보이는 특징이죠. 그는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신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까지 이해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이러한 세심함 덕분에 그는 환자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의료팀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김지연 수간호사는 항상 민준과 함께 일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도 결코 소리치거나 인내심을 잃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눈빛만으로도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환자들은 본능적으로 그를 신뢰했습니다.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방식에는 상황이 심각할 때조차도 안정감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얀 가운 뒤에 숨겨진 민준은 꿈과 불안감을 가진 일과 삶의 균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한 남자일 뿐입니다. 병원은 그의 집의 연장선과 같지만 그 역시 모든 것을 끊고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도시 산책, 혹은 조용히 책을 읽는 몇 시간 같은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드문 순간들은 그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채워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드물게 찾아오는 주말이면 민주는 한강 공원을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을, 자전거 타는 이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을 구경했죠. 때로는 편의점에 들러 시원한 커피를 마시며 병원의 압박감 없이 그저 존재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좀 더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당직 걱정 없이 여행을 떠나고 어쩌면 옆에 특별한 누군가가 있는 삶을요. 하지만 의학은 무시할 수 없는 부름처럼 항상 그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민주는 단순한 의사가 아닙니다. 그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진 선택과 세상에 미치고 싶은 영향력으로 점철된 한 인간입니다. 그의 일상은 고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그의 용기와 결단력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뿐만 아니라 돌보고 영감을 주고 배울 새로운 기회를 가져온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이 복잡성이 그를 이 이야기의 중심에서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운명의 밤, 유난히 힘들었던 24시간의 당직을 마친 민주는 마침내 병원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거의 저녁 7시였고 온몸의 근육이 피로에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체올라 시트를 조절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하루를 버텨냈다. 그는 오디오를 켜고 음악이 공간을 채우도록 내버려두며 그날의 이미지들을 머릿속에서 비우려 애썼습니다. 힘든 당직이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3명이나 있었고 결국 버티지 못한 아이도 1명 있었습니다. 그런 밤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패감이 그를 잠식하는 밤이었습니다. 음악에 몰입한 민주는 밤의 고요함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도로는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고 간간히 보이는 차들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며 별이 빛나는 하늘과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민주는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음악의 리듬에 맞춰 핸들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뜨거운 샤워를 하고 12시간 동안 내리자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끔찍한 하루에 대한 작은 보상으로 피자를 시킬까도 생각했죠. 한 여자가 갑자기 도로에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달려오는 실루엣, 공포에 질린 창백한 얼굴,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보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급하게 꺾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충돌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건조하고 끔찍한 소리가 민준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차는 미끄러졌고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검은 자국을 남기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타는 고무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자신의 귀에도 들릴 정도였죠. 순간 그는 핸들을 꽉 쥔 채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그는 다리가 너무 떨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로 즉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그는 순수한 절망감에 한 손을 머리로 가져갔습니다.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바닥에는 김수진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관자놀이에서 천천히 피가 흘러나와 아스팔트 위에 닿고 어두운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결코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운동복 차림이었고 몸은 미동도 없이 얼굴은 옆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 피는 수천 번도 더 봤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 피는 그 때문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몇몇 구경꾼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가 고통과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차 2대가 멈춰섰고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이미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옆에 무릎을 꿇고 재빨리 생체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호흡은 있고 맥박은 약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명백한 두부 외상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훈련받은 의사가 되어야 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축축한 아스팔트와 섞인 비릿한 피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의사로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지만 순간의 충격이 그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죽으면 안 돼. 그는 생각했습니다. 제발 하느님, 그녀가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민주는 다시 한번 호흡을 확인하고 그녀의 머리를 고정시켰습니다. 잘못된 움직임이 혹시 모를 척추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귀에서 북처럼 울렸습니다. 구경꾼 중 누군가가 119에 신고한 후 몇 분의 시간이 몇 시간처럼 흘러갔습니다. 민준은 수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 숨결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기도를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죄책감이 이미 속에서부터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뒤섞인 끔찍한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생명을 구하는 의사였는데 이제는 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남자가 물을 건넸지만 민주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낯선 여자에게 완전히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었고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섬세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이 밤에 도로에서 뛰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무도 수진의 상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 애쓰는 동안 민주는 그녀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튄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졌던 약 15분 후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빨갛고 파란 불빛이 현장을 비추고 사이렌 소리가 밤을 갈랐습니다. 2명의 구급대원이 들것과 장비를 들고 재빨리 내렸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의사라고 밝히고 그녀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두부 외상, 생체 신호 안정적, 몇 분 전 부분적으로 의식 회복.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수진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목 보호대를 채우고 몸을 고정하고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잠시 눈을 뜨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이름을 물었습니다. 김수진.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해달라고 부탁하며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전화번호를 말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떨면서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구급차에 실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민주는 빨간 불빛과 사이렌 소리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구경꾼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경찰관이 그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사고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민주는 아스팔트에 쓰러져 있던 수진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민주는 차 보닛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안도감,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에 울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누군가를 차로 쳤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사고였고 그녀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해도 죄책감은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당직 때 민주는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임감과 상황의 무게가 그를 빠르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밤새 울고 잠을 설쳐 붉어진 눈으로 아침 6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고의 매 순간을 되짚느라 한숨도 잘 수 없었죠. 휴대폰을 손에 들고 그는 형제처럼 여기는 믿음직한 친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우식은 어릴 때 민준의 집에서 새 집 아래에 살았습니다. 길에서 공을 차며 놀았고 같이 공부했으며 같은 해에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우식은 더 외향적이고 쾌활했지만 둘의 우정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형제였죠. 최우식 박사는 수진이 처음 이송될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걸기 전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우식아, 급하게 내 도움이 필요해. 민준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로 한 여자를 쳤어. 의식은 차렸고 이름이랑 어머니 연락처를 구급대원한테 말했대. 일단 안정화돼서 너희 병원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환자가 개인 보험이 있어서 응급처치 후에 보험 적용되는 병원으로 옮길 거래. 난 지금 당직 중이라 네가 계속 상황 좀 알려줘야겠어. 전화기 너머에서 우식은 잠시 침묵하며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세상에 민준아, 너는 괜찮아. 친구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민준아. 진정의 친구 우식은 평온함을 전하려 애썼습니다. 이송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팀을 준비시킬게. 환자 이름이 뭐야? 김수진, 28살. 민주는 모든 세부 사항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계속 신경 쓰고 이따가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 알려줄게. 우식은 팀을 준비시키기 위해 전화를 끊기 전에 약속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응급실 준비해. 최우식 선생님 바로 호출해. 수간호사가 수진이 실린 들것이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소리쳤습니다. 모니터링 장치 연결하고 검사 시작해. 최대한 빨리 안정시켜야 해. 우식이 마스크를 매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재빨리 수진을 살피고 CT, 엑스레이 등 필요한 모든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어 있었지만 혼란스러워하며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가 어디인지 물었죠. 우식은 차분하게 설명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민준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이번 일로 얼마나 자책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김수진 환자 새벽 3시쯤에 여기서 출발했어. 이송이 확정되자마자 우식이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우연의 일치 같은데 너희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어. 네가 당직 중이니까 받을 준비해. 통증 때문에 진정제를 맞았는데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 민준은 안도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는 괜찮았지만 이제 그의 병원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마주해야 하고 그녀의 눈을 봐야 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할까? 그를 비난할까? 그는 도착하는 구급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불안한 오전을 보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눈에 띄게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내 딸은 어디 있나요? 수진아! 그녀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미국에서 날아온 그녀는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서 몇 시간 동안 딸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님.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한 간호사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따님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네? 중환자실이요.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딸이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만 받았을 뿐 다른 정보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사고 낸 사람인가요? 그녀는 근처에 서 있던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비난조가 아니라 그저 혼란스럽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딸 생일을 같이 보내려고 미국에서 왔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감정이 억눌린 무거운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 전부터 이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깜짝 파티를 위해 수진의 생일 이틀 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상황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수진 씨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연락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민준이 수진의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긴장했고 죄책감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녀가 살아있고 안정적이라는 사실에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는 거의 하지 않는 일인 개인 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진의 친할머니가 손녀를 부르며 초조하게 병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우아한 노부인이었지만 눈은 울어서 붉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강아지, 내 손녀딸 어디 있니? 그녀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공유된 절망 속에서 그곳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병원 안에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그런 아이러니, 가장 예상치 못한 운명으로 이끄는 그런 뒤틀린 길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수진의 부모님과 함께 방에 있는 동안 민주는 부모님도 수진도 모르는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모든 검사 결과를 재검토했고 CT 영상 속 무언가가 2명의 신경외과 동료를 불러 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미묘한 얼룩이었지만 그에게는 조용하고 끔찍한 경보음처럼 들렸습니다. 모두가 같은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님은 현재 안정적입니다. 민주는 한 단어 한 단어 신중하게 고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섬세하지만 직설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CT 촬영 중 수진 씨의 뇌에서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며 설명했습니다. 매우 민감한 부위에 위치한 희귀한 종양입니다. 위치와 특징으로 보아 교모세포종으로 추정됩니다. 매우 공격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주지 않고는 외과적 개입이 불가능한 부위에 있습니다. 그 소식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에는 즉시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자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종양이라고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내 딸은 젊어요. 28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심각한 건가요? 수진의 아버지가 민준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비통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네,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저희는 그녀에게 최상의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단계를 확인하고 치료 옵션을 논의하기 위해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합니다.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완화치료 등이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어머니가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내 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죠?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어 많은 검사 없이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이 단계에 이런 종류의 종양은 보통 환자에게 1년에서 2년의 시간을 줍니다. 뒤이은 침묵은 무겁고 숨 막힐 정도였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걷잡을 수 없이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껴안았고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가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할머니는 벽에 기대어 낮은 목소리로 기도를 중얼거려야 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마음을 추스르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고통, 분노, 그리고 억누른 감사가 뒤섞인 채 민준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길에서 딸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돌봐줘서 고마워요.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죄책감은 의학적 책임감과 그토록 파괴적인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의 고통과 뒤섞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초래한 일의 무게와 이제 예기치 않은 싸움을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을 돌봐야 할 의무 사이에서 갈라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아직 알지 못했지만 끝까지 그녀와 함께 싸워나갈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굽은 어깨로 그 방을 나와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다시 울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고에 대한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미 그의 삶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긴 그 젊은 여성에 대한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민준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중환자실의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약 기운 때문에 약간 졸린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은 조용했고 창틈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과 침대 옆에서 조용히 깜빡이는 모니터 불빛만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천장을 응시하며 하얀 시트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공황도, 피도, 긴급함도 없이 그들의 눈이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절대적인 침묵의 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갈색 눈이 그의 눈에 고정되었고 민준의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의 빛을 담고 있는 아름답고 표현력이 풍부한 눈이었습니다. 그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기에는 너무 회의적이고 이성적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에 잠든 일부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수진 또한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 감사나 상황을 넘어서는 무언가. 그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민주는 긴장감을 감추려 애쓰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손에 살짝 땀이 났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 지친 미소와 낮은 목소리로 먼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다정함이 민준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전 괜찮을 거예요. 강도들이 저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인도에 있었어야 했는데 너무 놀라서 도로로 뛰어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했습니다. 그가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가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수진의 손을 잠시 잡았고 그녀의 온기, 그곳에서 맥박치는 생명을 느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며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는 의사 모드로 돌아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간단한 말들이 그날 하루 종일 민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녀는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민주는 수진의 부모님과 할머니가 그녀를 방문하러 오기를 기다리며 방에 있었습니다. 복도는 더 조용했고 병원의 소음은 낮은 목소리들과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침대 주위에 모여 사랑과 걱정으로 수진을 둘러쌌을 때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수진 씨, 사고 후에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 논의해야 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진은 의심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침대에서 몸을 바로 앉히려 애썼습니다. 뭔데요? 골절이라도 있나요? 제 회복에 문제가 있나요? 몸은 아팠지만 그다지 걱정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그녀의 눈을 봐야 했습니다. 아니요, 사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 결과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희귀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불행히도 위치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은 깊고 끔찍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의 세상이 슬로우 모션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지만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종양? 수술 불가?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인 속삭임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이 아닐 거예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는 다시 얼굴에 손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손을 잡았지만 그 자신의 눈물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에서 묵주를 쥔 채 떨리는 손으로 나지막이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시야가 흐려진 수지는 마치 그가 그 잔인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검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처럼요.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죠? 그녀가 거의 비난에 가까운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기 전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각 단어가 수톤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종양의 종류와 위치, 그리고 유사 사례를 고려했을 때 최대 2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는 다릅니다, 수진 씨. 저희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겁니다. 2년. 그 문장은 선고처럼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28살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 계획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의사가 그녀에게 최대 2년이 남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메스꺼움, 현기 중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어머니에게 안겨 울었고 아버지는 두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주는 또 하나의 불가능한 무게를 짊어지고 그 방을 나왔습니다. 텅 빈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녀일까? 왜 그렇게 젊고 생기가 넘치는 사람일까? 그날 새벽 집에 돌아온 민주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방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순간을 되짚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갈색 눈, 약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 최악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보여준 강인함. 그는 왜 그것이 자신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연결고리, 보호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은 욕구, 의학적 책임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다음 몇 주 동안 수진의 사례를 강박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 종류의 종양에 대한 모든 의학 논문을 검토하고 실험적인 치료법을 찾았으며 다른 나라의 동료들에게 자문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어떤 것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마침내 수진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2주 전에 퇴원했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항암 치료 세션 동안 그녀와 여러 번 대화하며 진정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세상을 여행하고 책을 쓰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비범한 여성에게 매료되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잘라냈던 머리카락 위로 새 머리가 자라나 있었고 예쁜 머리띠로 멋지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축하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살짝 무겁게 짓누르는 무언가가 공기 중에 있었습니다. 순간의 기쁨과 수진의 삶의 연약함 사이의 달콤 쌉쌀한 대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을 행복의 이정표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파티는 수진이 어릴 때부터 사랑했던 할머니 댁, 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온갖 색깔의 꽃과 잘 가꾸어진 푸른 잔디, 그리고 넉넉한 그늘을 제공하는 커다란 감나무가 있는 화려한 정원이었습니다. 색색의 풍선과 은은한 조명이 나뭇가지에 걸려 마법 같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긴 테이블에는 케이크, 과자, 그리고 수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그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활기찬 에너지로 공기를 채웠습니다. 민주는 약간 어색함을 느끼며 도착했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나쁜 소식의 전달자였으며 그녀를 차로친 남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라는 소박한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수진의 눈과 마주쳤을 때 모든 불편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진심 어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부드러운 오후 바람에 춤추는 가벼운 꽃무늬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선명한 파란색 톤의 머리띠는 그녀의 눈에 반짝임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오셨네요. 전염성 있는 기쁨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왔을 거예요. 그가 선물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스쳤고 짜릿한 전류가 그들 사이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파티 동안 민주는 멀리서 수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모든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함, 그토록 무거운 선고를 짊어지고도 작은 디테일에서 기쁨을 찾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부모님을 껴안고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누구도 그녀가 아프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민준이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강렬함으로 그 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대부분의 손님들이 케이크를 먹고 있을 때
수지는 낡은 감나무 근처에 조금 떨어져 서 있는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책 고마워요. 그녀가 가슴에 책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알아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언급했었죠. 그들은 잠시 동안 침묵하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보았습니다. 웃음소리와 부드러운 음악소리가 그 만남의 배경음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있잖아요, 선생님. 그녀가 더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잊어버려요. 몇 시간 동안은 제가 아프다는 걸 잊어요. 그냥 설레요. 그리고 오늘이 그런 날 중 하나예요. 그게 목표예요, 수진 씨. 그가 그녀를 마주보기 위해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전부죠. 하지만 같지 않아요. 그녀가 눈물이 글썽한 채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같지 않다는 거. 모든 웃음, 모든 포옹이 작별 인사처럼 느껴져요. 민준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있으며 그녀의 강인함이 그에게 영감을 주며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치료법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의 전문적인 면모가 결코 허락하지 않을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작별 인사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가 약속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울 겁니다. 함께요. 그 순간 감나무 그늘 아래에서 파티 소리를 배경으로 수지는 민준에게서 더 이상 의사나 사고의 남자가 아닌 동반자를 보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운명이 그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그녀의 길에 놓아준 사람. 그녀는 몸을 기울여 충동적으로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망설이는 입맞춤이었지만 이내 두 사람이 느끼는 모든 절박함,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담아 깊어졌습니다. 숨가쁘게 서로에게서 떨어졌을 때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곳 그 정원에서 삶의 축제 속에서 시간에게 도전하고 불가능과 싸우기로 결심한 예상치 못하고 강력한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정은 고통스럽고 불확실하겠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 마무리, 아우트로, 멘트자,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민준과 수진의 이야기 정말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지 않았나요? 그들의 이야기는 급정거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모든 것의 끝처럼 보였던 사고가 운명의 장난처럼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죠. 우리는 헌신적인 의사 이민준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죄책감이라는 악몽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고서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게 살아야 할 이유와 힘을 발견하는 여자, 수진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단 한순간에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인 병원 복도에서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태어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온 사랑이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어떤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나요? 사고 후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민준의 절망이었나요? 아니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도 보여준 수진의 믿을 수 없는 강인함이었을까요? 혹은 시간을 거스르는 사랑의 조용한 약속이었던 정원에서의 그 입맞춤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운명과 극복,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공유하기를 눌러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매 순간이 온전히 살아갈 기회라는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물론 다음 영상 주제도 제안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시계가 우리를 재촉할 때조차도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사랑할 용기를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